안녕하세요. 제 나이 이제 어느덧 환갑이 된 사람입니다. 요즘엔 환갑이면 노인이라고 하지도 않죠. 하지만 제 겉모습은 마치 80 먹은 노인처럼 보인다고 하더군요. 뭐랄까, 저는 인생을 거의 포기했다고 해야 할까요? 50대 때에만 해도 다시 인생을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군요. 돌이켜보면 저는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일생을 쾌락의 늪에서 허덕이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셈입니다. 이 말을 꺼내는 이 순간에도 망측하고 창피하네요. 제 삶이. 사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유달리 성욕이 많았습니다. 관심도 많았고 그만큼 혈기도 왕성했죠. 그래서 꽤 많은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도 사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죄다 그런 쪽으로 쓰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니 뭐 인생이 이 모양이 됐지 뭡니까? 저는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가 30살이었고 아내는 20살이었습니다. 저는 놀아볼 만큼 놀아본 남자였고 아내는 그렇지 않은 순수한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아내를 엄청 꼬시고 임신을 시켰죠. 그 당시에는 남자 나이가 30살이면 결혼이 늦어진 거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마음에 드는 그 젊은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거죠. 관계를 맺을 때 피임하는 걸 원래도 싫어했던 터라 당연히 그 어리고 예쁜 아내하고 할 때에도 신경 쓰지 않고 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가 금방 생기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고백했습니다. 오빠만 믿으라고 말이죠. 근데 막상 결혼하려니 저도 겁이 나더군요. 아이가 생겼으니 돈도 많이 벌어야 할 것 같고 한 여자랑만 평생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다가도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때면 또 마음이 풀려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지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철이 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책임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정보다는 내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저는 막노동을 전전하던 남자였습니다. 진득하게 기술을 배우면 그 분야에서도 먹고 살만해질 텐데 저는 하루 벌면 돈을 모으지 못하고 다 써버리곤 했었죠. 그러다 결혼을 했으니 앞으로는 차근차근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더군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집세와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런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생활고까진 아니었지만 매일 돈 때문에 아내와 다투게 되기도 했죠. 그러다 어느 날엔 아주 크게 다툰 적도 있습니다. 그냥 친구 녀석이랑 간단히 술을 마시고 들어갔는데 공과금들이 밀리기 시작했다고 아내가 막 울더군요. 그러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아내는 또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 되겠다 싶더군요. 돈이 어디서 툭 떨어지길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우연히 TV를 보다가 복권에 당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저거야. 저는 그 길로 복권방으로 가서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왕창 복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복권 하나에 정말 목숨을 걸어볼 작정이었습니다. 많이 사면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돈만 생기면 왕창 사곤 했죠. 그런데 일확천금의 기회는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병적으로 사들이던 복권도 아내에게 들킨 뒤로는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 수중의 현금까지 아내는 모조리 압수를 해버렸으니까요. 이후 아내는 마음에 안 들면 어린 딸과 아들을 데리고 가출을 반복했습니다. 아내라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이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아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악착같이 식당 일을 하면서 돈을 벌더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너무 정이 떨어져 있었다는 걸요. 틈만 나면 돈돈돈거렸고 저를 마치 벌레를 보듯 바라보곤 했습니다. 외모 관리는커녕 살이 너무 쪄서 더 이상 잠자리에 대한 욕구도 생기지 않았죠. 툭하면 아이 핑계를 대면서 온갖 돈들을 가져갔고 조금만 잘못해도 집을 나가기 일쑤인 그런 여자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복권을 사던 것조차도 못하게 했으니 모든 생활이 숨이 막히더군요. 저는 그날로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가방을 챙겨서 나가는 데에도 아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저희 사이는 이미 멀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아이가 그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막노동에서 만난 형님의 권유로 나쁜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도박장이었습니다. 당장 큰 돈이 없으니 카지노 같은 데를 갈 수도 없어서 화투를 치는 도박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 심부름도 해주면서 푼돈을 조금 만졌죠. 그리곤 화투도 쳤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 단속이 올까봐 망을 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도박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군요. 이상하게 처음에는 잘 따는데 어느 순간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돈을 잃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돈이 없으면 중간에 손을 떼야 하는데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만 하면 한 방에 잃은 돈을 다 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계속 돈을 빌려서라도 화투를 치게 됐던 겁니다. 점점 폐인이 되어가더군요. 하루 종일 눈이 풀려서 화투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한 1년여를 그렇게 살았을까. 나중에 뒤돌아보니 억대의 빚이 내게 남겨져 있더군요. 저는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내를 볼 낯이 없었지만 그래도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한동안은 빚을 졌다는 사실도 숨기고 살았습니다. 아이들과의 사이도 대면대면했지만 그래도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 난리를 치더군요. 차라리 나가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때부터 고등학생인 아들까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배달 일을 한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새벽까지 배달을 하고 온 날에는 학교를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니 대견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못난 아빠를 만나서 아들이 고생하는 것만 같았죠. 그러다 어느 날 배달을 하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애엄마가 펑펑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는데 트럭에 치였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손과 입술이 다 떨리더군요. 전화기를 들고 있는 제 손도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더군다나 시신도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모든 게 다 제 탓인데 저를 데려가시지 왜 죄 없는 착한 아들을 데려갔는지. 저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마구 때리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면서 더 경멸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가 죽으라고 악을 쓰면서 제 등짝을 많이 때렸습니다. 나도 죽고 싶다곤 소리치고 저는 홧김에 정말 그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곤 차들이 달리는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차들은 저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서 또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어디 절이라도 들어가서 아니 아무도 모르게 살다가 죽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지인들 집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술에 의존을 많이 하게 돼서 친구들한테 쫓겨나기도 했죠. 그만큼 저는 모든 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노숙을 하기도 하고 어쩌다 돈이 생기면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노숙자 센터에서 일하시던 분이 연결해준 덕에 도박중독 치료센터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딸내미가 대학에 올라갈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노숙자 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이라고 이런저런 기술도 공짜로 배워주는데 저는 거기서 용접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밥벌이를 하게 됐죠. 한 2년여를 그렇게 가족과 떨어져서 지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게 뭔데? 그래도 대학은 보내야지. 저는 1년여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딸 대학 등록금과 월세 몇 달치는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돈을 받고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더군요. 나를 보니 아들이 더 생각난다면서요. 그래도 그 돈 때문에 저를 내칠 수도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당장 딸내미 등록금이 제일 급했으니까요. 그렇게 딸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지 너무 기특했습니다. 학원 같은 데 한 번도 안 다녀도 서울의 중심대학에 떡하니 붙은 거죠. 물론 거기 들어가는 건 좋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됐습니다. 해줘야 할 것도 많았고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았죠. 결혼도 시켜야 할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래도 용접 기술이라도 있으니 마음이 좀 든든하더군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좀처럼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 속상했습니다. 저를 보면 모른 척하고 말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참아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제가 예전에 졌던 도박빚이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돈이 어딨어? 그거 아들 목숨값하고 우리 아버지 목숨값이야. 뭐?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 아들이 죽었을 때 그 트럭 운전사가 위로금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탔던 아들도 분명 잘못이 있긴 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모양이더군요. 그 트럭 운전자는 그날 이후로 트럭을 내다 팔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일부를 우리 아들의 목숨값이라고 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군요. 요양원에 오래 계셨는데 다행히 생전에 들어놓으셨던 보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장모는 하나 있는 딸이 너무 어렵게 사는 걸 보고 그 돈을 덥석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그동안 잘못을 하고 산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장모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느새 장모님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위였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서는 많이 참고 저를 위해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뭐, 나한테 죄송할 건 없네. 우리 딸한테 잘해주라고 주는 돈이니까. 자네 근데 그 꼴이 뭔가? 밥은 먹고 다니나? 아, 네. 방금 먹고 왔습니다. 에이, 사람 열색이 그게 뭔가? 저는 밥 먹고 살 가치도 없는 놈입니다. 사람은 다 실수를 하고 살아. 어차피 벌어진 일들인데 뭐 어쩌겠나. 앞으로 정신만 차리고 살면 되지. 장모는 마치 모든 걸 다 해탈한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정한 말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말어. 앞으로 우리 딸한테 잘하라고 준 돈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일세, 자네. 우리 딸하고는 사이가 어떤가? 솔직히 말해주게. 그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받아주질 않으니. 저는 장모님이 제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딸 얼굴도 예전 같질 않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네, 말씀하세요, 장모님. 나 정말 솔직하게 말함세. 부부란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정 붙이고 살 붙이고 살다 보면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니겠나? 그런데 둘 사이에 관계가 없으니까 더 마음이 멀어지는 거 아닌가 말일세. 저야 뭐 아직도 애기 엄마하고 자고 싶죠. 그런데 저를 거부하니까. 장모님은 우리 부부의 관계까지도 다 꿰뚫고 있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아무래도 아내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냉랭해진 것도 다 그런 외로움이 깊게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우리 딸, 자네보다 10살이나 어리네. 그거 알고 있지? 40이 넘긴 해도 요즘엔 40도 젊다고 하지 않나. 어디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닐 아이는 아니니까 우리 딸 기분도 풀어주려고 노력해줘. 알았나? 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장모님은 대뜸 통장 하나를 제게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옛날부터 딸 이름으로 들어놓은 거야. 이걸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는 게 어떤가. 아이고 장모님, 매번 이렇게 받기만 해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저는 장모님이 보여준 통장을 보면서 울먹거렸습니다. 이런 건 또 언제 준비를 하셨나 싶어서 말이죠. 근데 말일세, 그거 줄 테니 내 부탁 좀 들어줘. 네? 무슨 부탁이요? 저는 괜히 침을 삼켰습니다. 장모님은 도대체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 자네하고 우리 딸을 위해서야.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낳아주게. 네? 아무래도 우리 딸이 아들 죽고 나서 더 기운이 없는 것 같아. 물론 자식 죽으면 다 힘든 거겠지만 유독 아들을 예뻐하지 않았나. 그래도 장모님, 제 나이가 이제 50인데 남자보다 여자 나이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구만. 그거야 문제 없어. 저는 그래도 도통 아이를 다시 낳을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우린 60대가 되는데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도 눈등이 생기면 둘 사이도 좋아질 거야. 내가 유명한 데서 점도 보고 왔네. 사주에 아들이 더 있다고 하니까 노력해주게. 알겠나? 저는 장모님의 제안에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남자야, 나이 50이어도 남자 아닌가? 왜, 그게 좀 문제가 있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괜히 제 사타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내하고 안 하고 산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1년에 한 번 어쩌다 다른 술집 여자랑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장모님 말대로 남자는 남자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말이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애 엄마는 완전히 흥미를 잃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밤에 몇 번 시도를 해봤지만 도통 몸을 열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마도 제가 이젠 남자로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다 보니 제가 별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나쁘끄러운 얘기를 장모님과 나누고 있다는 게 저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아까보다 더 심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말일세, 그래서 내가 아까 용안점집에 다녀왔다고 하질 않았나. 둘이 아이만 가지면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뀔 거라고 하더구만. 그 애가 복덩이라고 말이야. 뭔가 용기운을 타고났다고 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 네. 노력해볼게요.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끄덕여드려서 안심을 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무성의한 마음을 읽으셨는지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또 서랍장에서 무언가 꺼내셨어요. 아이고 망측해라. 저는 웬 남자가 망측한 자세로 운동하는 모습을 쳐다봤어요. 큰 글씨로는 아들 낳는 정력운동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채로 허리를 튕기는 듯한 포즈를 하고 있었죠. 여러 개의 사진이 연달아 있었고 그렇게 따라하면 아들이 생긴다고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 요즘 이상한 점집 다니시는 거 아니세요? 저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요즘 시대에도 이런 걸 믿는 분이 있나 싶기도 하고 늙은이 돈 뜯어내려고 점집에서 이상한 걸 준 것만 같았거든요. 정말 한숨이 났죠. 딴 말 말고 그렇게 매일 운동해서 내게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게. 그게 이 돈을 받는 대가야. 알았나? 네? 동영상으로 찍어서요? 저는 장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걸 왜 또 굳이 찍어서 보내라는 건지 말이죠. 그래도 내가 확인해야 할 거 아닌가. 둘이 잤는지 안 잤는지는 확인 못해도 말이야. 그래도 그 돈 받는데 이 정도 노력은 해줄 수 있지. 또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는데. 네? 뭔데요? 꼭 다 벗고 해줘야 하네. 장모님,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찍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정력 좋아지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데 어쩌겠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손에 있는 통장을 내던지고 싶었어요. 늙은이가 어디 노망이 난 것 같기도 했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 돈이라는 게 정말 제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었죠. 도박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뭐 이 정도 못할 게 뭐 있나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점쟁이가 말한 대로 늦둥이가 생기면 그 애가 용이 될 사주라고 하니 속는 셈 치고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을 안고 장모님 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곤 혼자서 연습을 해볼까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나체로 민망한 자세를 취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사실 놀 만큼 놀아보고 여자를 만나볼 만큼 만나봤는데도 혼자서 그렇게 하려니 막상 잘 안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몇 번씩 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저는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각방을 쓰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이제는 옆에 다가가는 것마저도 어색해져 버렸는데 그래도 맥주 한 모금 마시고 들어간 것입니다. 자? 아니, 이 밤중에 뭐야? 아내가 바로 옆에 누워있는 저를 보더니 뭐 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귀찮다는 말투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 옆으로 더 밀착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너무 우리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애써 분위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역시나 아내는 대뜸 한숨을 몰아쉬더군요. 술 마셨어? 나이 들어서 이러고 싶어? 저는 그 말에 딱 김이 새서 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남자는 남자야. 계속 이렇게 거부하면 정말 밖에서 풀 거야. 저는 화가 나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서 늦둥이를 낳으면 될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몸 위로 막 올라탔습니다. 저리가 차라리 다른 년이랑 하든가 말든가. 아내는 몸서리를 치면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정말 기분이 더럽더군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걸까 싶어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장모님이 해준 그 얘기들을 다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둘만의 비밀이었으니까요. 그래야 효염이 있다고 점쟁이가 그랬다니까요. 저는 아내의 필사적인 몸부림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정말 용기를 낸 거였는데 그렇게 모질게 할 것까지 있었나 싶었습니다. 한 번쯤 눈 감아주면 안 되는 건지, 그게 그렇게 몸서리를 칠 만큼 싫은 건지, 저는 혼자서 무턱대고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술이나 한 잔 마셔야지 싶었죠. 그래서 같이 용전미라는 동생들도 불렀습니다. 총각인 그 녀석과 말이 잘 통해서 평소에도 비밀이 없었죠. 그런데 차마 장모님이 해준 건 말을 못하고 아내와 사이가 안 좋다는 그런 하소연만 했죠. 그러더니 대뜸 그 녀석이 좋은 데를 가보자면서 제 손을 이끌더군요. 아직 실력이 살아있나 확인하라면서요. 그래서 가보니 역시 모텔이었습니다. 저를 어떤 방에 들여놓고 녀석은 나갔습니다. 얼마 안 있어 예쁘장한 아가씨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몇 번 안 했지만 그 정력 운동 때문인 건지 뭔가 제 능력치가 많이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50대라고 믿겨지지 않는다고 그 아가씨도 놀라더군요. 저는 큰 자신감을 얻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놀랍게도 거실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니 그냥 내가 좀 너무했나 싶어서. 저는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아내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전만큼 화도 안 내는 것 같았습니다. 외박을 하고 왔는데도 말이죠.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아내의 살결이 닿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힘들어도 좋을 땐 좋았잖아. 그치? 제 말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이들 키우면서 여태 같이 살아오면서 정도 많이 들었죠. 도박하러 다니는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만 했으니 미안해.
저는 진심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얼굴이 고왔던 20살짜리 처녀는 이제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제 진심 어린 말 때문인지 제 말을 듣고는 눈물을 훌쩍거리더군요. 그러더니 와락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내는 관계가 싫은 게 아니라 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더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갑자기 장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불같이 화를 내길래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아내와의 관계도 가졌고 열심히 동영상도 찍어서 보냈는데 말이죠. 그런데 가보니 아내가 가운 차림으로 울고 있더군요. 단단히 무슨 일이 있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도 있는데 내 앞에서 가운을 벗어 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이게 뭐야? 뭐긴 자네한테 성병이 옮긴 거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아내의 온몸에는 울긋불긋 빨갛게 물집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성병이라뇨?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다 저는 어느 순간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날 아내와 오랜만에 관계를 하기 전에 단란주점 아가씨와 잠자리를 가졌으니까요. 아마도 거기서 옮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고 싹싹 빌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자켓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막 울려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끊었는데도 다른 사람들까지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내 동영상이 유포됐다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장모님의 계략에 빠졌었다는 걸요. 이제야 소문이 좀 도는가 보군. 장모님과 아내는 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게 흉측한 자세를 취하게 한 거였다고 하는군요. 정력에 좋다고 그걸 믿다니. 점쟁이 애기도 늦둥이 애기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그 둘이 웃는 걸 보고 기겁해서 그 집을 도망쳤습니다. 이혼하면 그만인 걸 왜 그렇게까지 저를 짓밟으려 했는지. 네, 인과응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큰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니 그동안 참고 산 아내와 장모님이 제게 벌을 주신 거죠. 그날 이후 가까운 지인들조차도 저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으로 향하다 보니 지금은 지역의 어느 가난한 동네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딸애가 보고 싶은 것 말고는 참고 살만합니다. 남은 세월도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속죄하면서 살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다 보니 오늘따라 유난히 죽은 아들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술 한잔하고 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